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그 말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남편을 장례 치른 지 고작 며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쓸쓸하게 하루를 보내고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을 뿐인데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요. 어머님도 이제는 따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아들은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저를 향하지 않더군요. 그 자리에 선 제 마음이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겪은 상실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선택까지. 부디 여러분께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부모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눈물의 무게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속으로만 삼켜온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다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금자, 올해 75살입니다. 서울 외곽 작은 골목에서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밥, 떡볶이, 어묵국. 서민들이 시장 한켠에서 허기달래러 들르는 그런 곳이었죠. 남편 정민철 씨는 공무원이었고 우리는 맞벌이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고 세상에 떳떳한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거 하나뿐이었죠. 아침이면 남편 도시락을 싸고 점심 장사하고 저녁에는 아들 숙제 챙기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겨울 새벽 시장 입구에 설이 내리는 날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게 안에서 아들 교복을 정성스레 접어두던 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손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차가웠지만 이 옷 입고 우리 아들이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날만큼은 가게가 팔이 날려도 상관없다 싶었어요. 그 정도로 벅찬 날이었거든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아들은 열심이었고 졸업 후엔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어. 성실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는 참 반듯하고 싹싹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융 쪽 일을 한다고 했고 말도 조곤조곤 예의 있게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안심했고 남편도 참한 아가씨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신혼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요. 전세도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고 그날 저녁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푼돈,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국 1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우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늙고 몸이 불편해지면 같이 살아줘야 한다. 그게 조건이다. 아들은 물론이죠, 어머니.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도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집은 아들 명의로 넘겼지만 노후의 마지막 보금자리는 그 집이 될 거라 믿었기에 저희 부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짧아졌고 아들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는 말, 그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 걸기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하자. 아직은 둘이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믿고 싶지 않은 말이 의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단다. 지금 병원에 좀 와야겠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핸드폰 액정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주말에 꼭 갈게요. 주말이요. 남편이 그렇게 위독한데도 그 아이는 그저 주말에 갈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주말에도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야 전화를 걸어왔고,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좀 어떠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회사 일이 그리도 중요하냐? 6개월이건 6일이건 하루하루가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너는 그게 그렇게도 먼 일이냐?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화내시네. 끊어. 그리고 정말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곁에서 가만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없었지만 가끔 제 손을 꾹 눌러주며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힘겹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금자야. 우리 민우 아직도 안 오나? 민우 눈 한 번이라도 보고 가야 할 텐데.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고 남편의 손등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민우가 곧 온다 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민우는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을 사들고 아들 집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아파트 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도 갑작스러운 방문은 좀 당황스러워요. 결국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 정말로 남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사준 그 집, 10억 원짜리 아파트 문 앞에서 저는 마치 택배 기사라도 된 듯 선물을 문 앞에 두고 조용히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저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민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둘이 살던 그 시골집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 봐.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 분명히 변한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당신이 너무 사랑해줬고, 내가 너무 감쌌던 거죠. 그 말을 하며 제 속에서는 무언가 한 덩어리로 꽉 막힌 듯한 감정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았고,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버거워했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줄고 하루하루가 겨우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어떡하나. 민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제발 이번 주엔 와라.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안 좋으시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지윤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고 토할 정도예요. 조금만 더 안정되면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며느리의 예민함이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며칠 후 마지못해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제가 생각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아들은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겨우 눈을 떠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손 좀 잡아보겠니? 아들은 그제야 잠시 다가와 손을 잡더군요. 그것도 고작 몇 초. 어머니,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는 남편이 다시 잠든 사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둔 시아버지에게 힘들다고 빨리 나가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 후 며칠을 더 버텼고 결국 새벽 3시 숨이 가빠오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단다.
제발 지금 당장 와라. 이번엔 그 아이도 급히 뛰어왔습니다. 며느리까지 함께였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저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민우 잘 부탁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다 끝내 닿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며느리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놀랐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요? 6개월을 병상에서 투병하며 죽음을 준비했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갔다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몇몇은 며느리가 참 상심이 크네하며 그 아이를 위로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섰어서 그저 하염없이 멍하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라는 거요. 집안 구석구석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 속에는 그가 좋아하던 장조림 한 통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났을까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도 슬펐지만 이제 나 혼자 남았다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가방 하나 챙겨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저 하룻밤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고 며느리와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그렇게 마음을 좀 추슬러 보려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으로 들였고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거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하룻밤만 재워주겠니? 아버지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었어. 그냥 하루만 쉬었다 갈게.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요. 갑자기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때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공기 속에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아직 못했단다. 그랬더니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치킨을 시키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제가 바란 건 그저 집밥 한 끼였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술 퍼주는 그걸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치킨 상자 앞에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지윤아. 아버지 없이 혼자 집에 있으려니 너무 허전하더라. 너희랑 같이 살 수는 없을까? 아니면 잠깐이라도 내가 여기 머물면 안 될까? 방 한 칸도 필요 없다. 거실 구석에 조용히 누워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을 하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진심으로 아들에게 기댈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 순간, 지윤이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신혼집이에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지내는 건 정말 곤란해요. 저는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이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 잘 알지. 내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란다. 10억 가까이 들여서 사줬고,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지. 우리가 늙으면 너희가 함께 살아주겠다고. 그 말을 꺼내자 지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때 얘기고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땐 저도 막 결혼 준비 중이었고, 그런 말들 예의상 하는 거였어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예의였니? 그래서 내 손으로 사준 집에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니? 하지만 아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그저 방관자처럼 멀뚱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피땀 흘려 산 이 집.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지윤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등기 이미 우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라고요. 그래. 하지만 너희가 조건을 어겼잖니. 부양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는 증여를 무효로 만들 수 있어. 지금 시대에 그런 조건이 어디 적용되나요? 21세기예요, 어머님. 부모 부양을 계약으로 강제한다고 믿으세요? 그 아이의 말투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고 일어서며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하지만 두고 봐라. 이 나라엔 아직도 법이 있다. 나 같은 늙은이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과 함께 산다는 꿈 하나 믿고 재산을 넘겨줬던 나였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그날 밤 저는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준 사람이 찜질방 구석에 앉아 종이 베개에 머리를 얹고 누워 있다는 게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울지 않겠다고. 더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내가 내 손으로 지킨 그 집을. 법무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더군요. 어르신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예. 복사본으로라도 챙겨뒀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런 일 생길까봐 꼼꼼히 챙겨놓자고 했거든요.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라뇨. 아드님 부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그런 걸 하나하나 모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대신 단단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모으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억울함도, 남은 사람의 존엄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이제라도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아둔 통장 정리함, 편지, 사진, 그리고 그동안 남편의 치료 과정을 기록해 둔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를 다시 살펴보며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아들 내외가 몇 번 왔는지 날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걸 굳이 해야 하나. 마음이 참담했지만 어느새 손끝은 차분해졌고 종이 위에는 명확한 시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과의 통화 시간,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고 캡처해서 출력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윤이가 병원 냄새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요. 어머님, 이번 주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다음에 뵐게요.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 장례식장에는 지윤이만 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참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말들을 나는 늘 이해하려고 애썼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 장례식장에 함께 있었던 이웃 아주머니 한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제가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날 장례식장에서 지윤이 말이나 행동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조심스레 묻자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기억나고 말고요. 어머님, 너무 추워요. 음식은 왜 이래요? 조문객들 와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다 민망했어요. 그 와중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마치 딴 데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말도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간병을 도와주었던 간병인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간병 기록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보호자분 요청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곁에 있었지만 아드님이나 며느리분이 병문안을 오신 건 정말 손에 꼽아요. 와도 10분 남짓이고 며느리분은 내내 불편해 하셨고요. 특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엔 환자분이 계속 그러셨어요. 민우는 언제 오니, 오늘은 안 오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2주 가까이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어느 날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에 도톰한 종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바로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이름도 길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제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은
그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이 집엔 내 남편의 삶이 담겨 있고, 내 손으로 키운 내 자식의 배신이 박혀 있으니까. 소장이 접수된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소송 내신 거예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이었나요? 인우야, 내 아버지가 6개월 병원에 계시는 동안 너희가 다녀간 건 손에 꼽는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만 기다리다 돌아가셨다. 아들의 숨소리가 길게 들렸고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와서 그랬다면 그날 밤 나를 내쫓기 전에는 왜 이런 말 한마디 없었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젊어서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늦었단다. 법이 판단해 줄 거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존엄이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법이 알아줄 거야.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 서니 다리가 떨리고 손바닥엔 땀이 고였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금자야, 여기까지 왔잖아. 진실이 있다면 무서울 게 없어.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저 도착해 있던 민우와 지윤이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지윤이는 단정하게 앉아 어딘가 매서운 눈빛이었어요. 그 옆엔 이름 있는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까지 대동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씁쓸하더군요. 아직도 이 아이들은 이걸 그냥 재산 싸움쯤으로 생각하는구나. 제 옆에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진지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증거는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측 입장 말씀하시죠.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도 피고 측이 해당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수년간 며느리와 아들에게 희생적인 지원을 했으며 남편의 임종과 이후 상황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역, 간병인의 진술, 장례식 증언까지 포함한 증거를 토대로 증여해제를 청구합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다 드러났습니다. 재판장님, 본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며 피고 부부는 도의적 수준에서 부모님을 돕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부양 의무는 정서적 도덕적 개념에 가깝고 이를 조건으로 증여를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도한 주장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판사님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박금자 씨 증언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몇 걸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남편의 얼굴, 병원 복도, 아들의 외면이 떠올랐고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금자 75살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분식집을 30년간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여 우리는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저는 눈을 감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늙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부양 조건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분명히 동의했고 계약서에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6개월 동안 아들 부부는 겨우 서너 번 다녀갔을 뿐이고 그나마 10분 남짓 머무는 수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냄새가 싫다며 오지도 않았고 남편은 끝내 아들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울컥했지만 저는 담담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판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에 하룻밤만 머물겠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저희도 생활이 있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사준 그 집에서요. 결국 저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이제 그 권리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피고석의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지윤이는 눈빛을 회피하며요. 변호사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요. 그날 재판의 마지막에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간병인과 관련 중인 진술, 병원 제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자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 민우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우야,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아닌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재판은 그냥 후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해. 그 순간 지윤이는 고개를 휙 돌려 뒤로 걸어가 버렸고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오래도록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했던 수많은 말보다 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행동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거니까요. 두 번째 재판 날, 저는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첫 재판 때의 떨림은 없었고, 오히려 단단한 무언가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날은 간병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계셨을 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이었죠. 증언석에 앉은 그분은 침착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고인이 되신 정민철 씨의 병원 생활 중 약 5개월간 간병을 도와드렸던 간병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주 오시려나 했는데 정작 아드님과 며느님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분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으셨습니다. 민우는 오늘 오나? 언제 온대? 지윤이는 안 오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건 동정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간병인의 마지막 말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한 번은 환자분이 내가 살아있을 때 민우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던 민우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지윤이는 팔짱을 낀 채 계속 변호사와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은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진료 기록, 간호사 메모, 병문안 방문 일지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 안에는 아들 며느리 방문 없음, 환자 외로움 호소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님은 그 자료를 천천히 넘기시며 잠시 아무 말 없이 정적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참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을 뒤흔든 한 가지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조용히 판사님께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정민우가 직장 동료들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가 이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말이 끝나고 판사님이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지윤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요양원이나 알아봐야겠음. 집에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진짜 힘들어짐. 그 대화가 법정 안에서 낭독되는 동안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민우 본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움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윤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호사 쪽으로 몸을 틀어버렸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피고 정민우, 이 메시지 내용이 본인의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은 사실입니까? 네. 감정적으로 쓴 말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건 그저 하소연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럴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 대답에 법정 안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는 어디선가 차오르던 서러움이 조용히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손으로 키운 내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제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증거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명백히 부양 의무를 회피하고 증여 조건을 위반하려 했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양측 모두 변론을 정리하시고 최종 기일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우리가 흘린 눈물의 값이 세상에 증명될 거예요. 최종 판결 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저 역시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시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여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박금자에게 환원됩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먹을 가볍게 쥔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려는 찰나 민우가 제 뒤를 따라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어머니 앞에서도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지만 그 눈물이 내 가슴을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인우야, 그 말 이제 와서 해도 내가 다 잊을 순 없어.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찜질방에서 혼자 덜덜 떨던 그 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뒤에 서 있던 지훈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진심보다는 미안함이나 체면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 지금의 저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고, 도서관 회원증도 만들고, 마음 먹고 한강공원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다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삶을 스스로 챙기며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프셨나요?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상처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감내했던 그 시간들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이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삶의 이야기, 지혜와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시간을 내셨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안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